반도체 웨이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웨이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웨이퍼는 반도체를 만드는 시작 물질이죠. 기판, 기초가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반도체 웨이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나오죠. 요즘 많이 보이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이전에 많이 보였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 둥근 원판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잘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플랫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 웨이퍼는 자세히 보면 끝에 약간 치핑이 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모를 따놨죠. 쏙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 노치. 옛날에는 플랫존을 많이 있는 웨이퍼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새는 플랫존에서 조금 없어지는 면적이 좀 있으니까 노치 타입으로 작게 만들고 있고요. 요건 뭐냐,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웨이퍼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뭐냐면, 이 웨이퍼는 두꺼운 건데 이것을 랩핑을 해서 조금 얇게 갈아내면 웨이퍼 자체가 갖고 있는 응력, 스트레스 때문에 웨이퍼가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리죠. 심한 경우에는 뭐 종이처럼 몇 바퀴 말리기도 합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이런 모양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플랫존이 있고 노치가 있는 걸 한 번에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런 웨이퍼에 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보통 칩은 사각형이니까요.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플랫존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웨이퍼는 기본적으로 둥글게 만듭니다. 둥글게 만들어서 회전을 이용한 공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나게 만드는 것보다는 둥글게 만드는 게 공정할 때 안정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웨이퍼에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콘 웨이퍼는 단결정입니다. 결정이라서 결정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플랫존을 사용하고요. 플랫존을 한 개만 있는 경우, 뭐 두 개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플랫존이 한 개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이렇게 구별해서 웨이퍼 자체의 방향성을 구별을 했었는데, 플랫존 마지막 시기에도, 요즘 플랫존 잘 안 씁니다만은, 플랫존 마지막 시기에는 플랫존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존을 예를 들어 90도 방향에 하나 더 만들면 그만큼 실리콘 웨이퍼의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플랫존도 없애버리고 노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플랫존이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플랫존의 방향, 여기서 프라이머리 플랫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옛날에 플랫존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드는 플랫존 방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프라이머리 첫 번째라는 거죠. 최고 첫 번째 플랫존은 110 면으로 나옵니다. 110면. 실리콘 웨이퍼 단결정은 110 면으로 잘려집니다. 그래서 110 면이 나오게 되고요. 110면의 수직 방향은 또시 110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트랜지스터나 뭐 다이오드나 이렇게 채널 방향이 항상 110이 됩니다. 110 방향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100 타입 웨이퍼는 플랫존을 하나만 만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 타입 웨이퍼는 표면이 100 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는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플랫존이 있었고 지금은 노치 타입을 한다. 그럼 이 노치 타입도 110면 플랫존에서 110면 쪽에서 노치를 하나 만든 거겠죠. 그럼 이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도 110 방향이고요. 이 방향도 110 방향입니다. 간혹 100 방향의 웨이퍼를 쓰기도 합니다.
111 방향의 웨이퍼를 쓰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그 결정의 방향에 따라서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 달라지는 건데,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110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110이 실리콘을 이렇게 반으로 쪼갤 때 쪼개지는 방향이 110이거든요. 그리고 110하고 110은 수직으로 잘립니다. 그래서 110 방향의 노치를 쓰고 채널을 110, 110으로 만들었을 때 분석이 쉬워지죠. 그래서 110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은 특정하게 특성을 구하기, 좋은 특성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향의 웨이퍼를 쓸 때는 있습니다. 웨이퍼의 크기,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핵심은 웨이퍼 크기인데요. 실리콘 웨이퍼의 크기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 증가시켜 왔습니다. 1980년에 150mm 웨이퍼가 나왔고요. 1991년에 200mm, 2001년에 300mm,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450mm 연구한다고 했었는데 기업들 간의 그 협력체를 구성해서 450mm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런 논의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다 중지되고 실제로는 450mm 웨이퍼를 생산에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웨이퍼의 크기를 보통 이렇게 450mm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보통 이야기할 때 인치 단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인치 웨이퍼, 3인치 웨이퍼, 4인치 웨이퍼, 5인치, 6인치, 8인치, 12인치, 18인치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치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웨이퍼의 크기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근데 100mm 웨이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길죠. 간단하게 4인치. 그러니까 4인치 비슷한 25mm 단위의 밀리미터 사이즈의 웨이퍼가 되는 거죠. 이전에 2인치, 3인치 할 때는 인치 단위로 그대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밀리미터 단위다. 그리고 웨이퍼 이 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웨이퍼의 두께도 커집니다.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왜 두꺼워지냐 하면 웨이퍼가 작을 때는 얇더라도 기계적인 강도가 를 확보할 수 있는데 웨이퍼가 커졌을 때 이 얇은 두께를 쓰면 웨이퍼를 가지고 공정을 하다가 중간에 뭐 충돌이 있거나 살짝 뭐 약한 힘을 가야 하더라도 웨이퍼가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의 크기가 커질 때마다, 면적이 커질 때마다 두께는 커져 왔습니다. 두께가 점점 두꺼워졌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웨이퍼는 12인치 웨이퍼, 300mm 웨이퍼죠. 그리고 두께는 775 마이크론 정도가 됩니다. 자, 웨이퍼 사이즈는 계속 커질 수 있을까요? 근데 앞서 그 역사를 봐왔지만 300mm 웨이퍼가 나온 이후에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450은 안 나오고 있죠. 웨이퍼가 커지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한 번에 진행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같은 공정을 진행하더라도 보통 웨이퍼 사이즈를 한 50%씩 늘리거든요. 8인치 갔다가 12인치 갔다가 18인치 이러니까 50% 늘리니까 지름이 50% 늘어나니까 면적은 2.2배 이상 늘어납니다. 1.5의 제곱이 2.25니까요. 그래서 생산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공정을 했을 때 칩을 2배 이상 많이 생산하니까요. 근데 이제 웨이퍼가 커지면 웨이퍼가 면적이 넓어진 만큼 위치에 따라서 공정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이가 생기거나 유니포미티, 균일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최대한 잘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그래서 기술 관점에서는 좀 난이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요. 뭐 앞서 뭐 가공 공장에서 경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성이 증대되면 경제성이 좋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큰 웨이퍼를 쓰면 뭐 예를 들어 앞으로 큰 웨이퍼를 쓰면 수익이 늘어날 거냐, 아니면 큰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혹은 기존 공장을 큰 웨이퍼용으로 전환할 거냐, 이 비용하고
어느 게 더 크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웨이퍼의 시장 수요는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큰 웨이퍼를 공급하게 되면 공급했을 때 시장에서 그걸 받쳐줄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웨이퍼, 다음 큰 사이즈 웨이퍼 450mm 웨이퍼는 어떨 것이냐를 보겠습니다. 웨이퍼 수요 관점을 본다는 거죠. 웨이퍼 생산량이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은 제품은 라직 쪽, 시스템 IC 쪽에서는 CPU, GPU, AP. AP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CPU하고 GPU를 합쳐놓은 거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서 CPU, GPU, AP 전부 다 프로세서 계열입니다. 프로세서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D램이나 플래시가 웨이퍼 사용량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제품이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로 각 테크놀로지 노드별로 제품별로 얼마나 웨이퍼를 많이 쓰느냐 이렇게 보면 한 웨이퍼를 가지고 공정을 할 때 그 공정 내에 한 웨이퍼에 올라가는 제품은 똑같은 공정으로 진행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 노드가 진화해서 노드가 바뀌면 다른 공정을 써야 되니까 다른 노드는 다른 웨이퍼를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같은 테크놀로지 노드더라도 제품별로 조금씩 모양이 다르니까요. 제품별로 웨이퍼를 따로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크기를 키웠을 때 제품별 웨이퍼 사용량이 얼마 이상 돼야 큰 웨이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스템 IC 관점에서 쳐다보면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칩을 설계하고 제조 공정은 파운드리에 넘기는 그런 팹리스 기업이 있죠. 팹리스 기업이 아주 큰 기업, 뭐 1위권, 2위권 이런 기업은 1년에 생산하는 웨이퍼 양으로 보면 IC 생산 공장 하나를 돌릴 만큼 많은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웨이퍼를 주문을 하죠. 그래서 그 기업만을 위해서 공장을 하나 따로 세울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CPU, GPU, AP처럼 이렇게 생산량이 많은 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칩도 있죠. 그래서 팹리스 기업을 이렇게 웨이퍼 사용량별로 이렇게 줄을 세우고 봤을 때 한 10위권 정도 되는 기업을 보면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한 테크놀로지 노드에서 그 테크놀로지 노드가 그 주기상 피크, 왜냐면 예를 들어 뭐 10나노 공정을 개발했다. 그럼 10나노 공정을 개발했을 때 첫 해에는 시장 수요가 적어서 혹은 개발이 좀 늦어서 생산량이 적고요. 뭐 둘째에는 조금 그보다 생산량이 많고 셋째, 넷째에 가면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10나노가 아니고 7나노 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10나노 칩은 생산량이 점점 줄겠죠. 그러니까 몇 년 주기로 제품의 생산량도 부침이 있습니다. 적어지고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렇겠죠. 그래서 피크 가장 많았을 때 팹리스 기준으로 10위권의 기업이 300mm 웨이퍼를 한 달에 3,000매 이상을 생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팹리스 기업의 특정 테크놀로지 노드에 제품이 한 종류만 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종류가 있다. 뭐 10종류가 있는데 그 노드에서 한 달에 3,000매를 생산한다. 그럼 많은 거는 500매, 600매짜리 제품도 있지만 어떤 거는 100매 이하, 뭐 50매 이하짜리 제품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실리콘 공정은 25장 한 카세트, 한 통씩 이렇게 공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제품은 300mm 웨이퍼야 한 달에 한두 통 흘린다는 거죠. 한두 통 정도만 생산을 한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300mm가 아니고 450mm로 웨이퍼를 키워버리면 한 달에 한 통도 생산 못하는 제품이 많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0위권 팹리스 기업 정도만 되더라도 450mm 웨이퍼를 한 달에 한 통을 못 돌리는 제품이 생기게 되면 이런 기업도 450mm 웨이퍼를 사용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무슨 말이냐면 450mm 라인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는 라인을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50mm 웨이퍼 사용 가능성을 찾아보면 웨이퍼 수요 기준으로는 소수의 IDM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기업을 IDM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인텔이나 삼성의 메모리 같은 경우가 IDM입니다. 이런 기업은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mm 웨이퍼를 만들어 보자라고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회사가 인텔이고 삼성 메모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관점에서 보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파운드리의 주 고객인 팹리스 기업이 10위권이라 하더라도 450mm 웨이퍼를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450mm 라인을 450mm 공장을 건설했을 때 몇몇 기업만 그 450mm 웨이퍼를 쓸 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450mm 공정을 개발했을 때 그 개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아지겠죠. 몇몇 기업만 쓰게 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웨이퍼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도 해야 되고 패키지도 해야 되고 이런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도 필요할 텐데요. 몇몇 기업만 놓고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거나 테스트만 해주는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반도체 공정을 하는 회사가 450mm 라인을 까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설사 그렇게 다 됐다, 인프라스트럭처로 다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450mm 웨이퍼를 흘리는 고객이 갑자기 고객 수요가 시장에서 수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생산 공장은 오직 몇몇 고객만을 위한 건데 그 고객의 수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럼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제로 이익을 못 낼 가능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50mm 웨이퍼 사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450mm 웨이퍼 사용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던 인텔과 삼성 메모리에서 처음에 450mm 웨이퍼를 사용 안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인텔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CPU를 생산하는 인텔조차도 450mm 웨이퍼를 직접 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인데 팹리스는 더 하겠죠. 인텔이 CPU를 생산할 때 큰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고요. 삼성도 450mm 웨이퍼 라인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메모리도 450mm 웨이퍼 사용 라인을 건설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앞서 무어의 법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생각하던 만큼의 시장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공장이 예전에 비해서 생산 시설을 급하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50mm 웨이퍼를 도입할 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다. 그래서 450mm 웨이퍼는 당분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과 같이 웨이퍼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웨이퍼 크기가 계속 더 성장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